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0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간 날씨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예, 나들이 가기엔 좀 덥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날씨, 그리고 또 미국장도 금요일날 마감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증시에서는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데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점검해 드릴 거고, 오늘 다음 주 저녁 시간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어떤 의견을 제가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이야기 드리면서 실질적인 어떤 실전적인 투자에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마감부터 하죠. 미국장 지난 금요일 날에는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0.1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죠. 이제 어쨌든 이제 베어마켓 속에서, 약세장 속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어떤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속적으로 지금 양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태. 다우 지수, S&P 지수도 그래도 보합 정도 올라온 형태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고용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온 건데 이따가 이제 점검을 해드리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슈적인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의 이제 6월달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게 나왔죠. 시장 예상치보다 월등히 좋은 어떤 수치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이번 달 있을 FOMC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즉 0.75% 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려도 크게 이제 침체로 안 간다는 그런 심리를 좀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장도 빠지지 않고, 되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긴축이 세진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데, 초기에 이제 지표가 나오고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사 내용 한번 보죠.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와서 연준이 이달 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달 26일, 27일이 이제 FOMC 회의죠. 그래서 말일에 요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이 조금 이제 방향성을 좀, 변동성 내지 방향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대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업 실적이 좀 더 중요하겠죠. FOMC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게 지금 0.75%니까. 그래서 이번 주 이제 CPI 발표가 있죠. 6월달 미국의 CPI 발표가 있는데, 그게 더 악화됐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지금 한간에서는 0.75%가 아니라 그레이트 스텝 1% 정도 올릴 것이라는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부담은 좀 생기겠죠. 일단 0.75% 가정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놀라진 않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일단은 비농업 부분 사업체 6월달 일자리가 전년 대비 37만 2천 개가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보다 10만 개 정도 많은 규모고요. 6월달 고용 지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다. 고용이 잘 이렇게 된다는 거는 소비가 쉽게 안 꺾일 수 있다는 걸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강하다.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올리는 어떤 속도라든지 폭 자체는 40년 만에 역대급의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연준이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금리를 1.5%포인트 이상 올린 거는 83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이제 오일 쇼크, 그걸 막기 위해서 했던 그런 조치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40년 만에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건 굉장히 좀 큰 이슈죠. 그래서 시장금리 변화를 분석해서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은
일단 이번 F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을 기정사실화했고, 또 좀 중요한 거는 빅스텝 확률은 아예 없앴다. 예, 일단 6월 고용 발표가 나고 난 이후로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92.4%, 또 이제 그레이트 스텝이라 불리는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7.6%로 내다보면서 빅스텝은 이제 없다는, 야, 무섭네요. 0.5% 올리는 것만 해도 이거 무서운 건데, 일단은 뭐 13일날 또 이제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빅스텝, 우리 한국은행은 항상 25bp 0.25%씩만 올렸는데 0.5% 빅스텝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75bp씩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25bp씩 올린다면 미국이 3배씩 올리잖아요. 두 번만 해버리면 1%의 어떤 차이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1%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0.5% 빅스텝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조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일단은 다음 주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한국에서 좀 중요하게 될 거고,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일정 보면요, 13일입니다. 13일이 이제 수요일이 되죠. 미국의 이제 6월달 소비자 CPI 발표, 그리고 한국 금통위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14일은 또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요때 있을 것 같아요. 이 7월달 15일날 금요일이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 해서, 결국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치, 앞으로의 이제 기대심리, 소비의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연준이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도 작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 기사 좀 같이 체크해 볼게요. 0.5% 빅스텝이 좀 어려울 것이다는 의견도 있어요.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사실 지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경우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체감 경기도 나빠져서 소비가 위축되고 실물 경기가 뚜렷하게 가라앉을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노무라 증권에서도 빅스텝 확률을 절반 이하인 40% 정도로 분석을 했다는 거죠.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가계 이자 비용은 급증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를 메워줄 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이 이제 중요한 또 그 소득의 어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될 경우 이제 소비 위축, 경기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금 수출이 조금 부담스럽죠. 하반기부터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올해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0.5%포인트 가량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거죠. 아울러 이제 시장과의 통화정책 소통 측면에서도 25bp씩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빅스텝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다. 미국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단순히 금리차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쪽의 어떤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나 뭐 은행권 이런 데서 ING 은행에서도 성급한 금리 인상은 소비 회복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이제 2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 연말에 넘을 것이다는 예상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우세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어서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리겠느냐 하는 쪽의 의견도 좀 많이 생겼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좀 하강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7월, 8월에는 0.25%포인트씩 두 차례 올린 뒤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좀 마무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다음 주죠, 빅스텝을 단행하고 연말까지는 빅스텝 없이 25bp로
하면서 3% 언저리까지는 좀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 내지는 한 2.75%? 요 정도로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 올라가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6%였죠. 지난달. 그래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감한 어떤 한국은행의 어떤 결정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가계부채도 있고 경기 침체의 어떤 우려도 있긴 하지만 뭐 한국은행은 물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가를 잡는 게 경기 침체 구간을 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웠고, 또 어제 토요 강좌를 통해서도 이제 과거 패턴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점검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TSMC 주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게 굉장히 무섭죠. 코로나 때 이제 엄청난 상승을, 이게 뭐 얼마입니까? 거의 한 40 몇 불 정도 되던 게 140불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옆으로 기다가 다시 한번 140불 찍고 지금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좀 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쭉 다시 이제 올라올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추세를 붕괴시키고 7개월 정도 가까이 지금 빠졌잖아요. 이 거대한 시총 수준이 뭐 수백조,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시총이 큰 규모의 500조 넘죠. 이 규모의 이제 TSMC가 이렇게 한번 역별로 이제 꺾였고, 지금 애플 비롯한 이제 주요 3대 또 고객사가 오더컷, 이제 주문 수량에 대해서 예상보다 줄이는 그런 것들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결국 어느 정도 좀 추세 하락과 이제 이 하락 추세 횡보기라든지 이런 구간을 상당 기간은 거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여기가 완전 바닥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상반기 최대 역대급 실적을 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의 사계라는 어떤 그 순환론 측면에서 보더라도 역실적에 대한 부분의 사이클을 좀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V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TSMC든 뭐 삼성전자든 지금 비슷한 궤적의 어떤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삼성전자가 훨씬 더 먼저 빠지고 이제 낙폭도 더 훨씬 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쨌든 다소간의 조정 과정을 좀 더 거치지 않겠는가.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1년 넘게 지금 뭐 1년 반 넘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려는 어떤 패턴들이 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는 조금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거치지 않겠는가, 가격 조정을 좀 더 거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TSMC의 실적도 어느 정도는 이런 고객사들 애플, AMD, 엔비디아 같은 칩 주문량 줄이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하반기부터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볼 때 이렇게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다, 상반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도 상반기 기대 이상의 조금 반도체 부분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전자제품의 수요 회복의 또 다른 신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제 환율 효과를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석의 기사를 볼 때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주시장의 사계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금리 또 실적 금소 그리고 역실적 장세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과정,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이클이 이제 지나가는 어떤 흐름,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게 이제 발표가 되고, 그 지점이 어느 정도 이제 턴을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해가지고 막 뛰어들면 이제 되려 이제 안 좋은 지점을 잡을 수 있고, 실적이 이렇게 꺾였네, 한 두 개 분기 정도 연속으로 막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지점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리가 좀 반대로 이제 좋은 실적 나오니까 좋구만 해가지고 이제 매수하고 이렇게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빠졌어?
TSMC가 야 바닥이네 하면서 들어가는 그 판단의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주식 투자의 어떤 매수 매도 판단을 하는 거는 매우 이제 적절치 않다는 거죠. 이 주시장의 속성상. 그래서 우리가 시간차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으로 벌어지는 곳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좋고 야 호재 나오는데 왜 빠지냐 이런 얘기를 주로 초보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후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좋은 발표들이 나오고 실적 발표 나왔는데 저점이다 판단해가지고 막 이러는 투자 프로세스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금융기관들 실적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됩니다. 보시면 JP 모건 스탠리가 목요일 장 전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런 기업들 뭐 금요일 날에는 뭐 웰스파고라든지 시티 이런 금융기관들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런 기업들도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하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요. 뭐 핵심은 이제 7월 말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그때 이제 FMC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가 큰 변동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급반등 나온다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밑으로 몰아쳐도 제가 볼 땐 그 지점이 어느 정도는 좀 저점대 형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안 좋은 게 나온다고 뭐 더 안 좋아지고 지수가 막 증시가 이런 개념보다는 나올 게 나왔구나 하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급반등해주는 흐름이 좀 우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한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요 세 종목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서 굉장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언택트 수혜 그리고 코로나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사 수혜를 좀 받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리레이팅이 좀 됐죠. 그만큼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도 이제 좋아졌지만 실적이 뭐 원래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평가받는 시기가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세들을 분출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조정을 세게 받는 구간에서 가장 세게 받은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실적적인 게 예상치보다 좀 둔화된 흐름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겪는 상황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거나 막 역으로 이제 뭐 무너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3번의 연속적인 어떤 대하락의 어떤 파동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가 돌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 정도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지금 다 안 좋게 지금 뭐 리포트든 실적 안 좋게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적 반등에도 가까워졌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했죠? 반대로. 아주 좋은 얘기만 막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팔아야 되는 지점이고, 신규로 들어오면 안 되는 지점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 하지만 이제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상승기로 돌아서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배트를 좀 짧게 잡는 어떤 거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치 정도다는 얘기를 드리고, 세게 뭐 반등 나온다든지 그런 식이 되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짧게.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 혹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사놓고 그냥 한 5년 눈 감고 있어도 되겠다. 뭐 이 정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진 투자라면 충분히 이제 접근이 가능해진 그런 지점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3단 센 이제 하락 파동을 좀 겪으면서 중장기평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장기평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단시일 내에 그 돌파해가지고 추세가 돌려지는 패턴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한 큰 매물 압박이 위로 빡빡 있기 때문에 엄청난 모멘텀이 불거나 완전히 뭐 경기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돌아서거나 하는 거 아니라면
이거는 뭐 단기간에는 돌려 세울 수는 없는 시세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항을 받아버렸잖아요. 이 저항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매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기일간에 단시일 내에 돌파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부분은 이건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을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거래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던 포인트, 지점이 이제 여기였죠. 제가 예상한 건 요 중장기 이평선 여기 부근에서 저항을 받아서 이 정도까지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다. 기술적 반등 노리는. 근데 이제 더 상승했죠. 그래서 요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보면 시젠도 이제 대시세 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정도는 매력적이니까 기술적 반등 세게 나왔지만 역시나 추세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밀리고 이렇게 내려와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렇게 내려올 거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까지는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구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술적 반등. 시즌보단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워낙 이제 대중적인 종목들이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물의 압박도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뭐 과거 시즌처럼 그렇게 세게 이렇게 나오긴 좀 어렵지만, 분명한 건 제가 볼 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경험상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죠. 딱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실적이 또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2분기 이제 프리뷰, 실적에 대한 이제 프리뷰를 해보는 건데, 결국 필요한 건 시간이다. 맞아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 둔화로 컨센서스 하회가 전망이 된다. 예상치보다 좀 떨어질 것이다. 네이버 2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96조, 전년보다는 17% 증가, 이제 전 분기보다는 6% 증가.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분기 단위로도. 근데 이제 영업이익 쪽에서 영업이익 쪽에서는 조금 이제 세지 못한 거죠. 지난 분기 뭐 역으로 빠지기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0.9% 정도 증가하는 정도. 전 분기보다는 좀 증가 폭이 높죠. 12%. 컨센서스는 좀 하회할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 쪽이 이제 뭐 매출이 이 정도고, 커머스 매출액이 20% 전년비 증가했다. 커머스 좋네요. 코로나19 고성장기에 따른 기저상승으로 성장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영업비용은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영업비율 비용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이제 경기 영향을 받는 게 보통 이제 광고하고 커머스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예상치보다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밸류를 뭐 정당화시키는 그런 성장률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뭐 퍼밸류가 50, 60인데 뭐 성장률이 15에서 뭐 20%밖에 안 나온다. 매출 성장률 예를 들면 이익이나. 그러면 이제 이 밸류가 정당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셀트론이 밀린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컸고, 결국은 경기 좀 위축 가능성들은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게 광고나 커머스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경기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트위터 인수를 파기했잖아요. 당연히 파기할 수밖에 없죠. 인수 금액보다, 주당 금액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더 낮아진 상태니까 뭐하러 그 금액을 주면서 인수합니까? 위약금 물더라도 이걸 파기하는 게 낫지. 근데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기업가이면서 가장 경기 침체를 빨리 인식할 수 있다는 거를 본다면, 그 주식을 다 팔았잖아요. 아니, 상당히 많이 팔았잖아요. 이거 인수한다고 또 명분 삼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야, 이거 경기 침체 가는데 주가 떨어질 거 뻔한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라도 주식을 좀 팔아야겠는데, 테슬라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팔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명분 삼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세금 명분 삼고 뭐 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이 침체 오는 거 어느 정도 가늠하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뚜렷하고요. 기업들은 인식하고 있고,
기업가들이 가장 먼저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광고 커머스가 이렇게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게 수치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경기 지금 안 좋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커머스 성장률 또한 광고 시장 위축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커머스에 대한 전망치도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22년 커머스 매출액 추정치 또한 기존의 1.87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하향을 한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20배 뭐 이렇게 20배 내지는 30배 20대 후반 30배 내외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좀 낮아져 있는 상태고, 카카오보다 훨씬 더 이제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카카오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카카오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보시면 이제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매출액은 2분기 매출액이 이제 전망치가 1조 8천억. 뭐 네이버랑 비슷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고, 근데 영업이익은 한 자릿수 증가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죠. 그래서 커머스 부분이 뭐 별로 이제 부진하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비슷한 부분이고, 톡비즈 매출이 2분기 커머스 부진으로 해서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한다. 여기서는 모빌리티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택시 아시죠? 그거 포함한 이제 모빌리티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는데, 모빌리티 기업 가치를 한 6에서 8조 원 정도를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팔아 제끼면 또 이제 사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또 좋진 않죠. 밸류에이션 또 하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클 것 같은데, 할인율을. 어쨌든 퍼 밸류에이션도 한 30배. 올해는 매각하는 부분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좀 잡은 것 같네요.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정도, 퍼 밸류에이션 30배 정도, 34배 정도 내년 예상 이익에 대해서 잡고 있는 카카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에 대한 어떤 뭐 부담 이런 것들이 이익에 확실히 뭔가 좀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인데요. 아프리카 TV가 와 진짜 많이 빠지긴 했다. 3분의 1 토막 났네요. 3조 정도 됐던 시총이 이제 9,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 큰 문제가 있었나? 결국 이제 밸류 조정인 거죠. 지금 시장에서 수혜받았던 그런 종목들 다 패대기 치면서 문제가 발생됐던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뭐 작년 2,700억, 올해는 3,200억 정도 예상되는데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상당히 낮게 측정이 되고 있네요. 근데 퍼밸류션이 10배 수준 정도 떨어지는 흐름이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네요. 밸류에이션 매력은 굉장히 높아졌다. 일단 비용적인 측면의 증가로 컨센서스 하회할 것 같다. 2분기 실적이. 그래서 보면 이제 이익단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다 한 자릿수 증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년비 또 전 분기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은 이익단에 컨센 하향이 좀 있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 비용 증가 요인이 좀 컸던 것 같네요. 투자 확대에 따른 단기 수익성 악화는 다소 아쉽지만 장기적으로 생태계 확대와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최저 수준인 12.8배라는 점 또한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 리포팅도 같이 좀 볼게요. 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의 기간이다. 광고 매출 성장 둔화, 다 이제 광고 뭐 경기에 따른 어떤 그 영향들을 받고 있는 거죠. 2분기 영업이익 YOY 성장률은 10.5%로 둔화가 예상이 된다. 하반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이익 성장률에 대한 추가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나 하반기 이익 성장 둔화로 주가 반등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 노리는 정도를 일단은 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내가 5년 투자하겠다면 사실 지금 사놓고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 가격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 이제 V자로 완전 전환된다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코로나19 때 이제 수혜를 받잖아요. 집에 다 있으니까. 이거 뭐
별풍선 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19 기저효과로 높은 성장을 보였던 별풍선 매출과 광고 매출의 성장률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이제 주가 조정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회사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e스포츠 후원과 BJ 콘텐츠 제작비 지원을 늘리고, 스포츠 같은 걸 그쪽에서 많이 BJ들이 하나 보네요. 연말부터는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작에 나설 예정이다. 콘텐츠 투자 확대는 트래픽 확대와 이를 통한 플랫폼 수명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나,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로 수익성 하락이 예상이 된다.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비용이 확대되죠. 콘텐츠 투자를 이제 늘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한두 분기 정도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가가 조정받는 것들을 좀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서는 매력적이지만 성장 눈높이 조정은 좀 필요하다.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단기적인 반등 정도를 좀 노리는 정도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내년도 4천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은 1200억, 퍼 밸류에이션은 11배, 내후년에는 9.3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삼성증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고, 기술적 반등을 노릴 만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아브리카 TV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S 증권에서도 리베팅이 좀 나왔네요. 제목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시라는 게 어떤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뭐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제목을 달았는데, 업종 최선호주로 이제 제시를 했네요. 목표 주가 10만원 해서 뭐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게임, 펜테크, 모빌리티, 콘텐츠 등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기에 성장 여력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다.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모빌리티 사업의 매각 이슈의 해결이 관건이다. 수익성 유지를 위한 광고 경기 회복의 확인도 필요하다. 본업이 이제 톡비즈. 2019년도 톡비즈를 올리면서 매출액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게 이제 주가 상승에 또 한 동인이기도 했고, 근데 거기서 좀 부진이 좀 되다 보니까 주가 조정도 좀 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카카오 노리는 그 또 제2의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는 또 그 오픈 채팅 쪽에서 또 광고 도입하는 부분이죠. 중장기적으로는 오픈 채팅의 광고 도입, 또 이제 관심 기반의 플랫폼으로의 진화로 글로벌 진출이 좀 되는지 여부, 글로벌적인 어떤 측면의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제는 뭐 카카오가 지수에서 역할을 하는 흐름이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또 그 상장하면서 그 두 개 기업의 또 실적도 같이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어떤 실적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같이 리포팅을 냈는데, 국내 1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서 업종 차선호주입니다. 차선호주. 왜 차선호주냐는 쪽을 볼 때, 일단은 본업 자체가 가장 큰 매출액이 이제 검색인데, 그쪽에 이제 성장 둔화가 좀 있고, 또 이제 커머스 부분의 글로벌화를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된다는 부분도 경기에 영향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차선언으로 좀 제시하는 그런 이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성장주 어떤 상승 구간에서는 내러티브에 의해서 이제 밸류가 높여지고 더 이제 오버페이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승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장도 뭐 금리 상승기로 돌아서게 되면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또 내러티브에 대한 중요도보다는 숫자로 확실히 보여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컨센보다 낮게 형성되는 이런 매출과 이익이 또 2개 분기 정도, 이번 분기도 그런 식이 될 걸로 예상되면서 주가 조정이 좀 깊게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좀 단기간에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아브리카 TV에 대한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콘텐츠 쪽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커머스의 성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예, 성장의 지속성이 중요한 기업이고 결국 매출액 성장이 기업 가치와 비례한다는 거.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내 점유율은 40% 형성을 차지하고 있죠. 예. 콘텐츠는 최근에 이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커머스 쪽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로서 작용될 것 같고 글로벌 커머스 사업의 성과가 변수다.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얘기 한번 좀 이야기 해봤고요. 일단은 뭐 7월 달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런 달이죠. 예, 상반기는 너무나 처참했고 또 역대급의 하락이 글로벌적으로 펼쳐졌었고 정말 역대급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좀 벌어졌고 네, 그나마 이제 하반기 말미가 아니구나. 네, 말미쯤 7월 초 원자재가들이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하지만 그게 또 침체 우려 때문에 빠졌다는 게 찝찝하죠. 그래서 어쨌든 7월 달이 좀 변동을 또 크게 볼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제가 볼 때는 FMC보다는 FMC가 이제 7월 27일 또 26, 27일 있잖아요. 25, 26, 27 이런 날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일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같이 한번 점검을 계속 해봐야겠죠. 어쨌든 오늘 내용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박사 항상 꿈의 주식 통해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